예, 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뜰 세미나 7 정신분석의 윤리, 오늘 그 첫 시간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은 정신분석의 윤리 락강 세미나 7입니다. 예. 이게 이제 이 프랑스 원본이 아니라 프랑스어 본을 이 영어로 번역한 거죠. 네. 영어로 번역한 이 세미나 7을 가지고 좀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첫 장은 이제 정신분석의 윤리 서문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락강은 정신분석의 윤리, 그 윤리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죠. 윤리와 도덕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정신분석의 윤리는 무의식의 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크 락강의 그 정신분석은 무의식의 과학이에요. 무의식의 담론이고, 무의식의 윤리고, 무의식의 주체고, 도덕이라는 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이라면, 이 정신분석에서의 윤리라는 것은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것이다, 독특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덕률은 그거는 일종의 칸트적인 그 정언 명령이죠. 그거는 누구에게든지 보편적이고 누구에게든지 객관적으로 주장하고 명령할 수 있는 규범이에요. A라는 행동을 해. 그러면 그 A라는 행동은 정확하게 가라는 사람도 해야 되고, 나라는 사람도 해야 되고, 다라는 사람도 해야 되는 거예요. A라는 행동을 정확하게. 근데 정신분석의 윤리는 그 주체가, 자기 존재가 상정되어 있는 상징계의 결여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정신분석의 윤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정신분석의 윤리로서의 그 사람의 그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윤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도덕률을 깨뜨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욕망과 충동의 방향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프로이드 명제, 우리 알죠? Vesva Zoriferen, 그것이 있는 곳에서 내가 되어져야 한다. 여기서 S, 이 S라는 게 바로 프랑스어 싸잖아요. 싸, 그것. 이 S가 바로 프로이드에게서는 S, 락강에게서는 싸인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다스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스팅, 그것이 있는 곳에, 다스팅이 있는 곳에 내가 되어져야 한다. 이 S가 일반 정신분석이나 심리학에서 말하듯이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덕이 될 때는 이 S가 도덕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어떤 선이 될 때,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선 또는 덕이 될 때, 이거는 윤리가 되는 거예요. voice화 할 때 S가. 일반 정신분석학이나 윤리학이 다루는 윤리는 도덕의 문제에 국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위반이라는 거, transgression. 위반이라는 것의 병리적 우주. 다른 말로 하면 이 명령에 대한 위반이 갖는 어떤 병리적인 보편성, 병리적 보편성이라는 거. 위반이라는 이 행위가 갖는 병리적인 보편성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첫째, 위반의 병리적 증상은 그건 무의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위반에 대한 병리적 증상은 무의식적인 것이지 의식적으로 위반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범죄를 하면은 이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알고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은 무의식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범죄자들이 범죄할 때 이거 범죄하면은 내가 징역 30년, 40년 무기징역 당할 거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잖아요.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의 순간에는 무의식적으로 범죄한다는 거죠. 만약에 단두대를 그 범죄의 현장, 범죄의 그 상황 옆에 단두대가 놓여 있다는 것을 범죄자가 본다면 쉽게 범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범죄하면 저 단두대 내 목이 달아난다 이렇게 생각되면 그래서 그 단두대를 내 눈이 직접 보고 있다면 거기서 이렇게 쉽게 범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도로 곳곳에 이 목줄을 갖다가 이 밧줄을 갖다가 대롱대롱 달아놓고 있다면 그래서 법이 만약에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자는 여기 달려서 그 교수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법이 있고 그 교수대가 거리 곳곳에서 내 눈에 보인다. 골목에서도 내 눈에 보인다. 그리고 그런 이 처형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 범죄자가 그걸 보면서 그렇게 쉽게 범죄할 수 없죠. 의식 차원이 아니에요. 무의식 차원이다. 위반이라는 것은 무의식이다. 무의식적이다. 종교계의 긍정적 태도가 과연 위반의 충동을 사라지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종교계라는 건 기독교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양에서 종교, 릴리전 하면은 다 기독교입니다. 그 기독교에서 소위 긍정적 태도가 위반의 충동을 사라지게 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뭘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기독교가 과연 위반의 충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락강이 보기에는 없다는 것이죠. 락강은 말년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사는 동안에는 비크리스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성자가 왜 그냥 나오겠어요? 위반의 충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성인 아니에요. 세인트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상 나타난 그 수많은 성인들의 발자취를 살펴볼 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위대성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엔 극악무도한 죄인이든지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변화돼서 여기서 말하는 위반의 충동을 사라지게 만든 것이죠.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락강은 이걸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거죠. 종교계, 기독교의 도덕률과 정신분석의 주체의 윤리에는 차이가 있다. 종교계에서의 도덕률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신적 계율이라는 것은 그냥 그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이죠. 믿고 실행하는 거예요. 믿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주체적으로 무슨 주관적으로 해석되거나 무슨 자기에게 맞게 적응적인 해석이 돼서 주관적으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실행되는 것이죠. 정신분석의 주체 윤리는 지난번 그 세미나 11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어요. 잘 살아야 돼. 유언을 남겼어요. 첫째 아들이 받아들이는 것과 둘째 아들이 받아들이는 것, 셋째 아들이 받아들이는 것 다 다르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도 윤리의 주체가 되어 있고 둘째 아들도 그 기표를 받아서 윤리의 주체가 되어 있고 셋째 아들도 아버지의 유언의 명령을 따라서 윤리의 주체가 되어 있는 것이죠. 주체의 윤리는 그 윤리를 지탱하는 기표에 의해 다양한 윤리성을 갖는다. 방금 말씀드린 그것과 함께
윤리성과 도덕성은 달라요. IS의 자살 테러 같은 거, 이거는 도덕성은 완전히 꽝이죠. 네, 무고한 사람들 그냥 갖다가 그냥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 대량살상. 도덕성은 꽝이지만 윤리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치의 유태인 학살 같은 거. 한국 경우에는 뭡니까? 김일성의 6.25 남침.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이게 윤리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성은 없는 거지만. 이런 거예요. 예. 그 윤리를 지탱하는 기표가 뭐냐? 그 윤리를 지탱하는, 그 윤리성을 지탱하는 기표의 구조가 뭐냐? 이것이 이제 그 윤리성을 담보하는 것이죠. 프로이드와 락강은 기독교의 낙관주의에 신의 은총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은 무의식의 병리 구조와 그 위반의 충동을 다룬다. 무의식이 가지고 있는 그 병리 구조, 결여 구조가 뭐냐? 그리고 명령에 대한 그 위반의 충동이 어떤 성격의 위반의 충동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영역의 어떤 종류의 위반의 충동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걸 다루는 것이죠. 이거는 형사적인 그 범법을 다루는 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형사적인 범법은 도덕률을 어기는 것이죠. 그러나 락강의 윤리는 도덕률보다는 그 주관적인 개인적인 충동에 더 그 윤리성이 거기에 모여 있는 것이죠. 위반의 병리적 우주. 프로이드의 작업은 근친상간과 존속살해의 금지라는 도덕률과 그에 대한 위반이라는 죽음 충동의 변증법을 윤리의 문제로 보고 있다. 네, 금지와 위반. 네, 금지와 위반. 네. 명령과 위반. 이게 이제 그 초자의 양면성 아닙니까? 초자는 한편으로는 하지 말아라, 이건 해라. 근데 하지 말아라에는 위반의 명령도 같이 있는 거죠. 해라가 있는 것이고, 이걸 해라라는 이걸 하라라는 강제 명령에는 하지 말라는 위반의 명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이드의 그 윤리라는 거는 그 근친상간과 존속살해 금지에 대한 위반의 변증법, 근친상간과 존속살해의 명령과 위반의 변증법 과정이, 이게 이제 무의식의 윤리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정신분석의 윤리, 마조이즘적 욕망으로서의 위반의 충동. 정신분석에서는 그 충동이 마조이즘적인 것이죠. 충동은 그 사디즘을 통해서 대상을 돌아서 마조히즘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결여로 다시 들어오는 게 충동이에요. 이거를 죽음 충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락강의 정신분석의 윤리에서 이 윤리라는 것은 죽음 충동과 관련되는 거예요. 죽음 충동으로 밀어붙이는 어떤 행위, 이거를 윤리성이 있는 행위다, 윤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신분석의 윤리는 단순히 도덕률에 대한 의무감과 관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한 도덕률에 대한 단순한 그 의무감과는 관련이 없다. 프로이드의 금지에 대한 언급은 단순히 명령이나 의무감 너머에 위치한다. 그것은 일종의 행동의 이상이다. 행동의 아이디얼이에요. 행동의 그 아이디얼. 그것은 명령 너머에, 의무감 너머에 위치한다. 근친상간 하지 마라, 존속살해 하지 마라. 그 금지의 명령은
단순히 명령과 의무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의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너머의 어떤 것이 바로 위반의 충동, 위반의 죽음 충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근친상간을 단순히 그 근친상간을 단순히 행위적으로 그냥 액면 그대로 하는 것이 그것을 넘어서 근친상간을 극단에까지 밀어붙이는 어떤 죽음 충동으로서의 행위, 그것이 이제 윤리성이 있는 것이죠. 존속살해 단순히 그 존속살해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수행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 넘어서 존속살해를 극단으로 밀어붙이는 그 죽음 충동, 이게 윤리성이 있는 것이죠. 그 극단으로 밀어붙인다고 해가지고 그 존속살해를 한다는 뜻이 아니죠. 근친상간 금지를, 그 명령을 극단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근친상간 하겠다는 게 아니죠. 그 위반에 죽음 충동이 있다고 그거 하겠다는 게 아니죠. 근친상간을 승화시키는 문제가 여기서 이제 결부되는 것입니다. 승화, 서브리메이션, 승화의 문제가 이제 윤리성과 직결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 명령, 의무감 너머에 위치한다. 정신분석이 주목하는 것은 단순한 의무감을 넘어서 죄의식의 편재성이다. 정신분석은 이 죄의식의 문제, 근친상간에 대한 죄의식, 존속살해에 대한 죄의식,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는 그냥 인간 주체에게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그냥 깔려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분석은 죄의식을 무시하거나 약화시키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상 경험에서 매우 끈질기게 죄의식을 되새기고 상기시킨다. 사람이 죄의식이 있으면 그 죄의식을 만회하기 위한 그 행위가 나오겠죠. 그 죄의식을 만회하기 위한 행위가 어떤 윤리성을 가지고 나오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프로이드나 락강의 정신분석은 죄의식을 결코 무시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이제는 욕망의 자연주의적 해방이라는 주제로 가겠습니다. 욕망의 자연주의적 해방, 이거 누가 주장한 것입니까? 사드라는 사람이, 사드 후작,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이죠. 욕망을 에로티심의 극한에 이르기까지 욕망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에로티심이라는 욕망을 극한까지 추동하고자 하는 그 해방, 이 에로티심의 해방, 이것을 이제 그 사드가 지향했던 것이죠. 첫째, 정신분석은 욕망 자체의 생산적 기능을 강력하게 호의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정신분석은 욕망 자체의 생산적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신분석은 욕망 자체의 생산적 기능이 있다. 생산적 기능이 있다. 생산적 기능이라는 건 주체에게 향유를 주고 또 다른 욕망의 주체를 세워나가는 욕망의 변증법 과정, 그리고 더 나아가 충동의 주체로서 주체를 상정하는 그런 생산적 기능이 있죠. 동시에 향락을 추구한다는, 향락을 맛보게 한다는 그런 긍정적 생산적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호의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극대화한다는 것이겠죠. 욕망의 극대화, 충동의 극대화. 프로이드의 이론에서 도덕적 차원의 기원은 욕망 그 자체 외에는 없다. 프로이드 이론에서 도덕적 차원의 기원은 욕망 그 자체 외에는 없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18세기 사드적 욕망의 자연주의적 해방은 역사적으로 실패했다. 도덕률에 대한 의무의 강조는 명령을 상대화하려는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도덕률에 대한 의무의 강조, 너무 옥죄잖아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렇게 해라 강제하고 명령하고 옥죄니까 이것이 이러한 명령을 상대화하려는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상황이 이럴 때는 이럴 수도 있어. 상황이 저럴 때는 저럴 수도 있어. 이 명령을 아주 유연하게 만드는 이런 희망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죠. 경직된 도덕관은 병리적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격했다. 예, 경직된 도덕관, 이거 해, 저거 해, 강제와 명령이 아주 촘촘하게 구조화된 이런 도덕관은 주체의 병리적 발생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금지와 명령이 자연주의적 욕망의 해방을 억누르지 못했다. 경직된 도덕관이 금지와 명령이 자연주의적 욕망의 해방을 억누르지 못했다. 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지와 명령 이면에는 위반의 위반의 향락에 대한 이 강렬한 욕망이 작동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 주체라는 것을 자꾸 찍어 누른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찍어 눌려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 도덕률 역시 상대화되었고 그 결과 병리도 증가했다. 절대적 도덕률의 소실이 오히려 병리를 증가시킨 게 아닌가. 경직된 도덕률이 병리적 발생을 증가시켰는데, 즉 금지와 강제, 명령, 이것이 자연주의적 욕망의 해방을 억누르지 못했다는 건 결국 그 위반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뜻인데,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 도덕률 역시 상대화되었어요. 도덕률이 상대화되었다고 그래가지고 범죄가 줄어들었나요? 그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병리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금지와 강제가 많을 때도 병리가 증가했고, 도덕률이 상대화되고 다변화될 때도 역시 병리가 증가되었어요. 그러면 어떡하란 얘기죠? 금지와 명령이 쓸 때에는 그 반대급부, 즉 위반의 욕망이 강렬해지면서 병리가 증가하고, 도덕률이 상대화되니까 또 그 상대화된 도덕률 안에서 또 범죄, 위반이 증가하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 위반의 충동을 극복하기가 힘든 존재 아닌가 싶어요. 아까 기독교에서는 그 위반의 충동을 과연 기독교가 금지시킬 수 있는가, 통제시킬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기독교가 거기에서 역시 그 기독교도 힘이 없을 수밖에 없다,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독교에서 성인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죠. 성서적 도덕률이 만약에 이 범죄를 증가시킨다면 그런 수많은 성인들이 나온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욕망의 자연주의적 해방, 사디즘적 자연주의적 해방이 비록 실패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에로티시즘 자체의 경험이 감소하지만 그럼에도 에로티시즘은 여전히 쾌락의 종점으로 남아있다. 에로티시즘을 극단으로 지향하고자 했던 사디즘, 사드 후작의 시도, 이게 이제 욕망의 자연주의적 해방, 에로티시즘의 해방인데, 이게 실패했기 때문에 에로티시즘이 감소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로티시즘은 여전히 쾌락의 종점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디즘이 에로티시즘의 극한을 추구한 것과 유비적으로 정신분석은 주체의 욕망의 윤리의 극한을 추구한다. 이
정신분석의 윤리에서 사디즘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사디스트들이 에로티즘을 극단으로 밀어붙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디스트들의 그 윤리가 되겠죠. 이게 사드 후작의 윤리예요, 이게. 정신분석의 윤리는 주체의 욕망의 윤리에 극한을 추구한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정신분석의 윤리는 승화와 직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정신분석의 윤리라는 것은 승화된 욕망을 극한까지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신분석의 윤리예요. 사디즘과 그 방향이 좀 다르겠죠. 정신분석에서의 윤리로서의 에로티즘은 단순히 성적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섹슈얼리티의 만족을 극한으로 밀어붙이려는 충동을 말한다. 정신분석에서의 그 윤리로서의 에로티즘이라는 것. 에로티시즘이라는 것. 이건 단순히 성애적인 성격이 아니라 그것은 섹슈얼리티로 봐야 되는데 정신분석에서의 에로티시즘은 그것은 섹슈얼리티로 봐야 되는데 그것은 근원적 상실을 회복하려는 근원적 결여를 회복하려는 그래서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극한까지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을 그 충동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정신분석은 겉으로 보기에는 죄의식을 진정시키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삐뚤어진 주의상스를 길들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삐뚤어진 주의상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것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삐뚤어진 주의상스 그것을 감소시키는 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길들이는 건 목표로 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죄의식이라는 것은 어떤 내 그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병리적으로 왜곡되었다고 뒤틀렸다고 보이는 그러한 그 병리적 증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서는 죄의식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은 겉으로 보기에는 죄의식을 그 병리적인 것들을 진정시키는 걸 목표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엇이 목표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비뚤어진 주의상스를 길들이는 게 진정한 정신분석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뚤어진 주의상스를 올바른 주의상스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승화죠. 승화에도 계단이 있죠. 이 층위가 있습니다. 이 승화의 문제 이것이 결국 프로이드의 욕망에 있어서 이 승화의 문제가 아주 핵심적인 그 위치를 점유하고 있고 락강의 정신분석의 윤리에서도 역시 욕망의 승화의 문제가 아주 그 욕망의 윤리에서 이제 그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정신분석 세미나 7 서문 아직 1번까지밖에 못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2번을 요약해서 또 설명하겠는데 제가 기술이 없어가지고 PPT 보여드리는 거를 미처 준비를 못했어요. 다음 주에는 한번 그 방법을 알아서 PPT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PPT를 만들긴 했지만 그냥 제가 그걸 보고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지잭의 그 가장 숭고한 히스테리 환자라는 책에 대한 설명은 목요일 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세미나 7을 하고 목요일 날은 지잭의 가장 숭고한 히스테리 환자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